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련에서 사회주의 경제제 문제라고 해서 스탈린의 1950년 논문이죠. 이것을 이제 두 번째 발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벌써 40분이 지났죠. 1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40분이나 지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실무가 안 되기 때문에, 실무. 그래서 이제 스탈린과 관련 지어서 이제 여담을 좀 하다 보면은 스탈린이 어떤 사람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건 제가 발제를 하면서. 그런데 예, 막스, 엥겔스, 레닌이 노선이라면 스탈린은 실무예요. 그러니까 막스, 엥겔스, 레닌이 정치 사상 이런 것에 걸쳐서 이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노선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 모든 막스, 레닌의 꿈을 다 이룬 게 사실 스탈린입니다. 그러니까 실무를 천재적으로 한 거지. 그러니까 레닌과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같이 운동하면서도 중요한 실무는 다 스탈린이 했죠. 레닌이 이제 외국에서 글을 써가지고 그것을 이제 붙여주면은 스탈린이 그 짜레의 그 혹독한 감시를 뚫고 불꽃을 만들어내죠. 배포하고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10월 혁명, 그 겨울공전 습격을 할 때도 스탈린이 행동대장이었어.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또 내전을 했죠. 내전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내전에서 결정적인 전투에서 다 스탈린이 이겨내면서 전세를 뒤집죠. 대표적인 그 전선이 이제 남부 지역 전선이죠. 그래서 스탈린 짜르친이 스탈린그라다 된 거잖아요, 그죠? 남부 지역에서 이제 그, 그 반란군, 백군을 이겨내서 전세를 뒤집는 것도 스탈린이고, 그 다음에는 물론 이제 그 사회주의 건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마지막 히트작이라. 2차 세계대전,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시즘에 대해 승리를 했죠. 그리고 사회주의 세계진영을 만들었지. 스탈린. 근데 그것을 스탈린이 사실 만들어낸 노선이라는 건 아니죠. 그죠? 막스 레닌주의죠. 그러니까 막스 레닌주의의 모든 것을 다 물질화 시켜낸 실무의 천재. 그만큼 이제 위대한 거지.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자꾸 나쁜 흑색 선전을 해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특히 좌파들이 좀 그런데, 좌파들이 자기가 뭐 노선 어떠고 뭐 이런 것은 좀 손잡는 거는 좋아해도 실무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실무를 무시하는 거야 이게. 근데 노선 없는 실무나 실무 없는 노선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 공허한 거지. 그래서 두 개를 다 중시하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자꾸 구분하면서 좀 육체노동을 좀 천시하는 이런 지식인들의 어떤 나쁜 모습들, 봉건주의 잔재지, 산농공상 이런 봉건주의 잔재가 남아 있어가지고 특히 좌파가 좀 심해. 잔소리는 것없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제 서론에서의 사회주의 경제인데, 어, 제가 좀 추가해서 사회주의 정치 문제도 좀 어, 다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 내용인데, 먼저 사회주의 정치 문제. 오늘 스탈린 책에는 나오지 않는데 사회주의 정치 문제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사회주의 하에서 같이 먹기. 이게 사실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와 농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간의 대립의 이 대립을 어떻게 표절할 것인가 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걸로 이제 생산력, 생산관계, 꼴호즈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뤄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회주의 정치 문제인데, 사회주의 정치, 음, 노동 전선에서 좀 통일시켜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 계급의 공산주의로까지의 전진을 요약하는 구호는 소비에트 국가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예요. 그래서 이제 막스의 글을 보면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는 전자에서 후자로의 혁명적 전환기가 놓여 있다. 이 시기의 상란은 정치적 이행기가 있다는 거죠. 이 정치적 이행기가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전체예요. 이때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독재 이행은 다른 것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사회주의 사회 전체의 시기는 공산주의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에 걸쳐서 지속적인 자본과 노동의 투쟁이 벌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프로메테아 독재가 한시라도 약화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이 소련과 중국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런 반혁명이 발생하고 자본주의가 다시 복고돼 버리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시기가 사회주의 전 시기를 다 관통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소비에트 국가, 노동자 국가 혹은 노동자 권력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런 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그래서 이제 레닌의 말인데 모든 나라의 공산주의 운동은 공산주의 기본 원칙들, 소비에트 권력, 즉 소비에트 국가 똑같은 말이죠. 피트 독재 이걸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뭐냐면 근로인민이 전위인 프롤레타리아트와 수많은 비프롤레타리아 계층의 근로인민, 그러니까 소부르주아, 소소유자, 농민, 인텔리 또는 이들 다수 사이 계급 동맹의 특수한 형태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음, 그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소비에트 국가라는 것을 좀 봐야죠. 소비에트 국가라는 것은 뭐냐면 좀 아까 얘기했었던 그 프롤레타리아트와 수많은 비프롤레타리아 계층의 계급 동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흔한 말로 해서 이제 인민 권력 그런 거죠. 인민 권력 혹은 인민 국가.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민중 국가, 민중 권력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소비에트 국가, 왜 민중 국가여야 되냐, 노동자 국가가 아니라 왜 그러냐 되냐면 그 혁명을 하고 혁명을 수호하고 사회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이런 지난한 과정 속에서 프롤레타리아 혼자만으로 하면 참 좋은데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이제 소련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농민과 동맹했고, 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농민뿐만이 아니라 소수이긴 하겠지만 민족 부르주아까지도 동맹을 했죠. 그래서 건국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계급의 이 연합 권력인 거예요. 소비에트 국가라는 것은.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소비에트 국가 혹은 민중 국가 속에서 노동자 계급이 지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주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도하지 않으면은 혁명이 오래 못 가죠. 유산돼 버리죠. 그런 의미죠. 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다시 보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소비에트들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가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롤레타리아트는 볼셰비키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셰비키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주체가 아니죠. 권력의 주체가 아니고 지도를 하는 거예요. 지도. 음, 프롤레타리아트가 소비에트 국가 권력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정치 사상적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이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스탈린도 레닌도 다 최고 권력자였잖아요. 그 권력자였던 거는 이제 그 소비에트 선거에서 뽑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뽑혀서 들어가서 지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노동자 국가라고 하는 문제죠. 노동자 국가. 우리가 노동자 국가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노동자 국가라는 말은 사실은 별 바람직한 말은 아니죠. 소비에트 국가가 맞죠. 그런데 그러면 왜 노동자 국가가 아니냐? 노동자 국가라는 말 속에는 노동자만의 국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노동자의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가 노동자의 국가인데 노동자만의 국가가 아니라 여러 근로인민과 권력의 지분을 나눠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노동자 국가이면 안 되는 거는 노동자가 단순히 권력에 참여해서는 또 안 돼. 노동자 계급이 독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독재. 즉 여타 근로인민을 진짜 지도해야 되는 게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 노동자 국가가 아니라 소비에트 국가 혹은 민중국가, 인민국가여야 되고 그 중에서 그 내용의 핵심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구현을 설명하면 여러분 부르주아 국가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부르주아만이 국가인가요? 그렇지 않지. 부르주아 국가만이 아니라 소부르주아주 많이 권력에 참여하죠. 그렇죠? 이중대로 참여하죠. 그리고 또 가만히 지주도 참여해요. 그러니까 부르주아지가 지도하지만 소부르주아와 지주도 권력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많이 나타나. 다 보면은 특히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지역의 동네 여기 구멍가게 아저씨거나 아니면 지주야. 그러니까 땅 부자라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연하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합 권력이라는 거지. 그런데 부르주아 국가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더 중요한 의미로 쓰는 부르주아 독재라는 걸 말이죠. 부르주아 독재 국가다. 부르주아 독재 국가. 그것은 부르주아가 지도한다는 거죠.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레닌 국가혁명을 이렇게 보면은 부르주아 국가, 노동자 국가, 프롤레타리아 국가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럴 때 부르주아 국가에 대비한 노동자 국가, 프롤레타리아 국가 이런 말은 사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라는 의미가 핵심이죠. 혹은 부르주아 국가에 대비해서 볼 때 노동자 국가가 되는 거죠. 근데 정확히 우리가 정확한 구호를 잡으려면은 어, 노동자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 독재고 그리고 소비에트 국가가 되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럼 노동자 권력 아니냐? 노동자 권력이란 말은 노동자 국가랑 똑같은 말이에요. 국가는 권력 기구니까, 그죠? 노동자 국가나 노동자 권력이나 이런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노동전선에서 자꾸 노동자 국가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그런 걸 좀 구별해서 써야겠다. 노동자 국가라는 말은 사실은 노동자 독재 국가라는 말의 줄임말일 수가 있는 거고 엄밀한 과학적인 의미로는 민중 국가 혹은 민중 권력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이제 사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엥겔스 보면 국가가 실제로 사회 전체의 대표자로서 취하는 최초의 행동, 사회의 이름으로 생산 수단을 정의 획득하는 것은 동시에 국가로서의 최후의 자립적인 행동이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1단계예요.
근데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2단계는 뭐냐면 사회관계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은 한 분야 한 분야에서 차례로 불필요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저절로 잠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거죠. 사람들에 대한 통치 대신에 물건들에 대한 관리와 생산 과정의 지위가 등장한다. 국가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멸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 엥겔스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국가 사멸의 2단계를 좀 더 소련의 경우와 비춰서 한번 봅시다. 1단계는 이제 국가 폭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프롤레타 독재가 그 폭력적인 성격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죠. 그러니까 사회 이름으로 생산 수단을 노동자 계급이 수탈하는, 점유 획득하는 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소련 시기에 보면은 17년부터 36년까지 스탈린 헌법까지죠. 20년대는 주로 뭐였어요? 자본을 수탈한 거죠. 그죠? 그래서 공업의 생산 수단을 사회화했고 30년대 36년까지는 분홍을 수탈했어요. 그래서 농업 집산화를 이뤘죠.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2단계는 국가 폭력이 이제 약화돼야 되는 시기죠. 엥겔스의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사회가 국가 권력을 다시 흡수해서 국가가 사멸로 이제 진입하는 이런 단계예요. 그래서 국가 권력의 개입은 한 분야 한 분야에서 차례로 불필요하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가를 수탈하는 방식에서, 그죠? 경제를 그렇게 운영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래 다 수탈했으니까 이제 사회주의적 생산력 자체를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고, 그리고 자본과 수탈을 위해서 필요했던 억압적 기능이 있죠. 경찰, 군대, 관리적 통제 이런 것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 기술자 등 이런 비정치적 전문가가 국가 경제의 대규모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권력은 한편으로는 약화되죠. 폭력적 기능이 약화되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권력 기구에 근로인민이 광범하게 참여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권위나 혹은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런 의미에서 국가 권력 기반은 오히려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이제 지도와 지휘 기능, 그러니까 지도와 지휘 기능은 국가의 본래의 기능은 아니에요. 국가는 폭력 기구예요. 근데 폭력 기구가 지도와 지휘 기능을 떠맡는 거죠. 이런 기능이 점차 강화되고 폭력 기능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가게 되면 폭력 기능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런 생산 과정 전반에 대한 지도와 지휘 기능이 완전히 개화되면서 인민이 스스로 살아가는 자유인들의 연합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련의 경우 보면은 1950년 이후에 이제 공산당이 이 소비에트 국가의 운영을 근로인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이전해야 하는 이런 권력 이행의 단계에 도달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사실은 레닌이 1917년에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고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공산당이 다 장악했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워낙 이제 혁명이 인민들이 스스로 자기를 다스릴 만한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고 하는 구호를 다시 외쳐야 되는 이러한 시기인데 관료들이 권력을 내놓기 싫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관료들이 반혁명을 일으킨 거지. 그래서 반혁명이 왜 발생했느냐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36년과 50년 이 사이에는 전쟁 단계죠. 전쟁. 전쟁이 41년부터 45년까지만 된 게 아니죠. 전쟁 전에 전쟁 준비해야 되지, 전쟁 끝나고 전쟁 복구해야 되지, 이런 과정은 굉장히 장구한 15년의 거의 기간이었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반혁명 세력이 장마 때 잡초 자라듯이, 장마 때 잡초 엄청 잘 자라죠. 경찰, 그죠? 베리아죠. 이 경찰 세력이 엄청 커졌죠. 그냥 간첩 잡아야 되니까 전쟁하려면. 베리아가 스탈린 암살하죠. 권력을 탈취해버리죠.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군부가 힘도 세지고 정치적 이상 높아지고 그러죠. 굉장히 특히 전쟁 후에 엄청 강해졌죠. 그래서 이 군부가 주코프죠. 주코프가 대장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크루슈초프와 손잡고 베리아를 죽여버리죠. 권력 암투가 벌어진 거죠. 관료는 이제 흐르시초프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전쟁 시에 이제는 이제
관료적 통제가 아주 극대화되죠. 민주집중제인데 사회주의 국가인데 민주집중제인데 민주는 사라지고 집중만 남았어. 그래서 민주집중제의 근본 원칙은 이제 상부에 대한 복종이죠. 하부가. 그 다음에는 다수에 대해서 소수가 복종하는 건데 이 전제가 충분히 민주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전쟁이 하는데 토론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복종만 극대화되는 거지. 이러다 보면 이제 관료주의가 엄청 극성을 띄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혁명 세력이 다 죽어버리는 거지. 우리 운동도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한 40년 운동을 해왔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보면 다 죽더라고. 다 죽고 병들고 병신되고. 우리 돌아보면은 특히 우리 80년대 조금 길게 보면 90년대까지도 거의 내전 상태였던 것 같아. 특히 80년대는 거의 내전. 어찌 보면 70년대, 80년대 20년이겠지. 네, 70년대는 그렇게 내가 유신 때. 이 70년, 80년, 이 20년은 거의 내전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 한국 사회는. 준내전 상태. 내전, 계급전쟁인 거지.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특히 80년대가 좀 심했어. 80년대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 보면 다 병들어가지고 다 죽거나 맞아 죽고 뭐 아니면 살아 있어도 다 피치피치피치 하고 이래. 아무튼 여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근데 소련은 오죽했냐고 몇 천만 명이 죽었는데 헌신적인 사람도 앞장섰다가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스탈린 주위에 보니까 그냥 반혁명 세력만 특실특실. 이게 전쟁이었던 것 같아 결국. 다른 말로 하면은 제국주의인 거지. 제국주의에 대해서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안으로 골마 터진 상처가 때문에 죽은 소련이 그렇게 무너진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정치는 끝. 비극의 역사. 영웅적 투쟁, 스라린 패배. 끝. 그래서 이제 이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가 먼저 붕괴된 게 아니고 사회주의 정치가 붕괴되면서 사회주의 경제가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정치가 살아있을 때는 정말 승승장구했죠. 그래서 이 소련 몰락의 원인을 정치적인 데서부터 먼저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그래서 사회주의 하에서 이제 오늘의 스탈린의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가치 법칙이 소련 사회에서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 그래서 논쟁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우선 가치 법칙이란 뭐냐? 가치가 뭐냐? 가치는 뭐죠? 가치 100원, 그죠? 가격이죠, 그죠? 가격이 하나의 가치의 표현이죠. 그래서 가격 모르는 사람 없고 가치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가치 아는 사람이 없고 가격을 아는 사람이 또 없어. 과학적으로 아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어, 상품에 쉽게 얘기해서 상품의 대상화된 노동이죠. 상품의 대상화된 노동. 상품에 투여된 노동을 사회적으로 노동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같이 이렇게 약간 음흉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계급 사회는 좀 음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 가면은 그냥 몇 시간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계급 사회에서는 좀 모든 게 다 이렇게 은폐돼 있어. 그래서 몇 시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표현. 근데 가치는 사실은 노동인 거죠. 그 본질은. 그래서 상품 세계에 존재하는 거예요. 상품 나라에만 살아. 얘는 좀 까다로워. 그래가지고 상품이 없는 나라에는 살지 못해.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는 상품이 없어. 그죠? 그냥 서로 그냥 같이 쓰죠. 공유하죠. 상품이 아니죠. 그리고 질이 뭐냐?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질이 뭐냐? 그리고 그 양이 뭐냐? 이렇게 봐야죠. 어느 나라 사람이야? 성격이 뭐야? 키가 얼마네? 그렇죠. 어느 나라에 사냐? 그다음에
저 사람의 질은 뭐냐, 저 사람의 양은 뭐냐, 그지? 그래서 질은 뭐냐면 이제 상품의 그 대상화된 노동이죠. 이것이 이제 가치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고, 양, 양은 그 노동이 그 대상화된 노동의 양이에요. 양. 근데 이게 이 가치가 중요한 게 뭐냐면 가치가 교환을 규정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100원의 가격 혹은 100원의 가치인데 가치와 가격이 동일하다고 보고 이것을 차랑 바꾸는 사람은 없죠. 그죠? 부등가 교환이 안 일어난단 말이야. 등가 교환이 일어난단 말이야. 등가 교환. 그래서 즉 교환을 이 가치가 결정하는. 어떤 것이 교환이 되고 안 되고는 가치가 결정을 해버려. 그런데 문제는 교환을 통해서 분배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내가 왜 그 맨날 이렇게 가난하게 배고프게 살아요? 그것은 내 노동력 상품의 가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가치가 얼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할 때 사회의 부에 아주 작은 부분밖에 얻지를 못하는 거지. 내 노동력 상품의 가치가 크다면은 나는 부자가 될 텐데 내 노동력 상품의 가치가 작기 때문에 조그만한 부만을 얻을 수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아무튼 이 분배를 가치가 결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생산을 결정해. 그러니까 어느 사회에서 어떤 것을 얼마만큼 생산하고 어떤 것을 얼마만큼 생산할지 이런 것을 결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값을 받거나 제값 이상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막 자본이 몰려가죠. 즉 사회의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그쪽으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생산이 많이 늘어나야지. 근데 제값을 못 받아. 그러면은 생산이 안 되죠. 즉 이 가치가 뭘 결정하는 거예요? 생산과 교환, 즉 분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하고 분배하는 것은 경제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야, 경제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다 가치가 결정해 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면 계속 조절자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절자는 주로 생산을 조절하는, 이 생산을 늘릴 것인지 저 생산을 줄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가치가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가치 법칙의 역할이 이제 시대와 역사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절대적인 지배자죠. 절대적인 지배자. 그래가지고 오직 가치에 의해서만 생산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분배도 결정돼요. 근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달라져요. 왜냐하면 아까 가치는 어느 나라에 잘 산다 그랬어요. 상품 나라에 잘 산다 그랬죠. 근데 사회주의 사회가 되면 상품 나라가 한 극히 위축돼 버리죠. 대부분 생산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상품의 세계가 아주 좁아져요. 근데 거기밖에 못 살아 가치는. 그러니까 가치 권력이 엄청 줄어드는 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있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사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해. 근데 이제 이 책이 주요한 과제, 이것이 어느 정도 작동하느냐. 거의 반 이상 죽어 있는데 이놈이 어느 정도 살아있느냐를 계속 가지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어때요? 상품이 사라지죠. 완전히 상품이야. 완전히 사라지죠. 그러니까 어때? 가치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노동, 노동 생산물의 양이나 혹은 노동 생산물에 표현된 노동의 양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노동 시간을 표현하는 거였다는 거야, 쉽게. 그죠? 이건 몇 시간 노동의 산물이야. 그렇죠. 차가 하나에 100시간이라면 차 10대는 몇 시간이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쉽게. 그러니까 아주 솔직해지는 거지. 이제 모든 그 신비의 베일이 공산주의 사회가는 싹 벗기고 이 사물과 세계가 투명하게 인간에게 다가오고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가치라고 하는 흐릿한 베일에 쌓여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헤매. 이게 사실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사회 가치법칙을 보면은 첫째로 보면 상품 교환이 여전히 존재하는 영역이 있어요. 상품 나라에는 가치가 산다고 했죠. 살아요. 살고 있는 요놈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나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교환과 아까 생산이 두 영역에서 가치가 작용한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교환 영역에 먼저 봅시다. 그러니까 콜호주하고 공업, 국가가 운영하는 공업과 면화를 사고 팔고 혹은 라디오를 사고 팔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거기서는 가치가 법칙이 작용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은 스탈린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면화가 많이 필요해. 면화가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면화가 많이 필요해서 어, 면화 생산을 늘려야 되는 이런 이제 시기예요. 그런데 우리 동무들한테 이제 담당자들이지 면화 가격을 책정하라 그랬더니 면화 가격을 곡물 가격하고 똑같이 해놨다는 거야. 톤으로 계산해. 톤으로 계산하면은 면화는 가벼운데 면화값이 엄청나게 싸지잖아요, 그죠? 곡물하고 톤하고 곡물은 무거운데 곡물 톤하고 곡물 100톤이 100만 불이었으면 면화 100톤도 100만 불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면화가 엄청나요. 근데 면화가 이거 스탈린이가 아이 저기 세계 시장을 보라고 면화가 곡물보다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 왜? 면화가 손이 많이 간다는 거야. 그래서 무게로 하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가격을 했다면은 면화 꼴로즈가 다 망해버렸을 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면화를 하나도 못 얻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 즉 무슨 말이냐면 가치 법칙을 여기 적용해야 된다는 거야. 즉 톤으로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게를 결정하면 안 되고 거기에 노동이 얼마만큼 투여됐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 가격 루블로 평가하는 가격을 그러니까 루블 가격을 결정해서 저, 곡물을 사고 면화를 사야지 안 그러면은 경제가 파탄 나버린다는 거야. 즉 가치 법칙이 작동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거예요. 이 면화의 생산을 늘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곡물값보다 스탈린 곡물값보다 오히려 면화값을 좀 더 높게 쳐줘라 이러는 거야. 더 높게 쳐줘라. 그러니까 똑같이 100시간이 들어갔어도 오히려 면화가격을 살짝 올려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콜로즈가 면화 생산을 몰리겠죠. 그래서 생산까지 조절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이 양을 누가 결정하냐 이거야. 국가가 결정. 계획이 결정하는. 즉 가치가 어때 여기서는 가치가 계획에 종속되어 있죠. 복종하죠. 가치 법칙을 활용해서 계획이 가치 법칙을 손에 쥐고 생산량을 늘리고 줄이고 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가치 법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자였는데 이제는 어때요? 계획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거지. 그 계획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레닌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계획이 뭐냐? 뭐죠? 계획은 뭐냐면 프롤레타리아의 의지다. 생산을 장악하고 생산을 통제하고 그죠? 생산을 생산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의지라는 거야. 그래서 계획이 약화된다는 것은 프롤레타리아의 의지가 약화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 수정주의자들은 그 계획부터 약화시켜 나가죠. 그래서 아무튼 계획,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의지가 주인이 되고 가치 법칙은 프롤레타리아 의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 법칙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는 것은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업 같은 경우는 다 생산을 다 계획으로 다 조절해 버리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공업을 봅시다. 공업 생산 부분, 공업은 이제 특히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 상품 교환이 철폐된 부분, 가치 법칙이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수단 생산 부분과 소비재 생산 부분을 나눠 봅시다. 그래서 이제 생산 수단 생산 부분.
기계죠. 이런 기계는 가치없이 절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죠. 국가가 소유해서 그냥 계획에 따라서 이 공장 저 공장 분배하는 거죠. 기계와 원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공업 원료의 경우이겠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다 국가가 그것을 음, 국가의 재산으로 혹은 전 인민의 재산으로서 계획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쉬운데, 근데 저런 경제사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뭐 맨 루블이 생산되고 뭐 이 공장은 뭐 맨 루블이 생산돼서 뭐 임금은 얼마고 뭐 저 자본 스톡은 얼마고 뭐 막 이렇게 막 자본주의랑 똑같아. 그리고 스탈린도 자꾸 수익성 그리고 독립차산제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리고 또 그걸 또 루블로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은 그게 아니고 그것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공장에 몇 개의 얼마를 얼마만큼의 생산수단을 보내고 이 공장에는 얼마만큼 생산수단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모든 물품을 다 하려면 계획이 안 되는 거야. 그 계획이 안, 근데 간단하게 계획할 수 있지. 그것을 그 양을 루블로 그 시간 그 속에 포함된 노동 시간으로 딱 하면은 간단하게 모든 것이 다 루블로 다 계산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계산 단위로서 루블을 쓴 진짜 돈이 못 간 게 아니죠. 왜냐하면 소련 같은 경우는 다 은행이 다 국유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하더라도 뭐 기업과 기업이 뭐 돈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겠어요? 다 통장 잔고로 다 이렇게 찍지, 그죠? 이렇게 계산만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진짜 그렇게 하는 거지. 계산 단위로만 그 생산물을 이전하고 생산물 양을 결정하고 하는 그것을 계산 단위로 루블을 그냥 쓴 것뿐이야.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수익성이라는 문제를 이제 간단하게 수익성, 뭐 독립채산제 정말 독립채산제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수익성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음, 수익성이라는 문제는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필요노동, 잉여노동이라는 거 있죠. 필요노동은 어, 노동자가 가져가는 거고 잉여노동은 자본가가 가져가서 이윤이 되는 거죠. 즉, 혹은 필요 생산물, 필요 잉여 생산물이 되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그리고 잉여 생산물은 뭔가 가지고 자신의 확대 재생산에 자기 자본의 확대 재생산에 쓰죠. 근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어때요? 필요 노동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해당되는 부분은 노동자가 소비하죠, 그죠? 그리고 잉여 노동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잉여 생산물은 어때요? 공동 소유하죠. 근데 그 공동 소유를 이제 국유화 형태로 소유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계획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의 척도가 뭐예요? 즉 잉여 생산물이 얼마나 나왔냐 시 바로 수익성이에요. 자본주의 사회는 그걸 이윤이라고 표현하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마땅히 뭐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수익성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스탈린 시대 때는 이 수익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지. 왜냐하면 최소한 생산 수단을 축적을 해서 확대적 생산을 해야지 국가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스탈린이 맨날 수익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어때? 수익성을 높이자 잉여 생산물을 높이자 보니까 필요 생산물을 줄이게 되겠죠. 노동자들이 생활이 아마 궁핍한 거야. 엄청 궁핍했지. 3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엄청 궁핍하게 살. 그러니까 이제 이 반소주의자들은 이것을 국가가 착취했다 이렇게 막 비난을 하는 거지. 그것이 공동 소유인지를 모르고 예, 개인적인 소유만을 절대시하는 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립초산제의 문제도 얘기하는데 독립초산제의 문제는 정말 거기서 나오는 그 수익성, 잉여 생산물을 자기 공장에 투여를 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그렇게 하면 계획이 필요 없어지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스탈린이 말하는 독립채산제 이런 용어를 쓰긴 쓰는데 그것은 이제 그 기업소의 성과를 이 기업소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운영했느냐 그것을 평가하는 지표로 쓰기 위해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 공업 생산 부분에 있어서 생산 수단의 문제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이제 소비재의 문제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보기엔 스탈린이 여기서 좀 결정적인 오류를 좀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페이지 보면은 이제 9페이지인데 스탈린은 소비재가 상품으로서 교환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니다. 내 생각은. 그래서 이제 스탈린 얘기를 보면은 좀 봅시다. 가치 법칙의 적용 범위는 소련에서 상품 유통, 즉 매매를 통한 상품 교환, 주로 개인 소비 상품 교환에 미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가치 법칙이 일정한 범위 조절제 역할을 하고 있대. 그래서 문제는 생산 과정에 지출된 노동력을 보상하는 데 필요한 소비품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치 법칙 적용하는 상품으로 생산되면 실현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보면 좀 결정적인 오류예요. 왜 결정적인 오류냐면은 먼저 소비품이 상품으로 생산되고 실현 판매된다라는 부분이 오류인데 여러분 이제 이북을 이제 얼핏 보고 혹은 소련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한국의 노동자랑 겉보기엔 똑같아. 뭐냐면 그냥 공장에 출근하지 뭐.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 그 월급 받아가지고 국영 상점에 가가지고 물건 사. 똑같지 뭐. 우리랑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스탈린이 이렇게 보기에 저 국영 상점에서 루브라를 근데 루브라를 쓰는 거야. 월급을 루브라로 받아가지고 루브라로 사네. 이 소비품이네 이렇게 스탈린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첫째, 똑같이 월급으로 뭐 100만 루블, 200만 루블을 받아도 그것은 노동력 상품을 매매한 것으로서 임금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 임금이 아니에요. 임금은 노동력 상품을 매매한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노동력 상품을 내가 잡은 사회주의 노동자가 왜 노동력 상품을 팔아? 이게 내 생산 수단이잖아. 그죠? 내 생산 수단이 내가 일하는데 내가 무슨 월급을 받아?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내 생산 내가 그냥 내 권리로서 내 의무로서 일을 하는 거야. 권리와 의무로서 일을 하지. 열심히 일을 하지. 근데 생산하죠. 그 생산하는 것도 다 우리 거야. 소비재를 생산하잖아. 다 우리 거잖아. 다 우리 거라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사회가 다 국가가 일단 다 거두죠. 일단 거둬서 그것을 이제 노동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야. 사회주의 원칙은 노동에 따른 분배, 노동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야. 노동에 따라서. 그런데 이 사람이 노동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했는지 알아 이거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련 노동자가 하루 8시간을 일했으면은 8시간을 일했으면 4루블을 받아. 8시간을 일했으면. 그러니까 8시간을 일했는데 8루블만큼을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4루블은 사회에다가 공동의 생산수단으로 기여를 하고 4루블은 내가 소비품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4루블 받아가지고 국영상점에 가는 거지. 가서 나 8시간 일했는데 4시간 어치짜리 물품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노동증명서라는 거지. 루블이. 그러니까 4시간짜리 루블을 내민다는 것은 이 사람이 8시간 일했구나.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상품 화폐 가격이 하나도 없는 거야. 형식만 화폐 상품이라고 하는 그런 외양을 띠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외모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스탈린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임금 월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생산 과정에 지출된 노동력을 보상하는데 노동력을 보상한다는 개념은 임금 개념인 거예요. 임금. 보상한다는 것은 갚는다 이런 뜻이 매매한다, 거래한다는 뜻까지 포함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탈린이 여기 착각하고 있는 거지. 절대 노동력을 보상하거나
그죠?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권리로서 단지 노동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노동에 따라서 일정한 부분을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스탈린이 결정적인 오류를 범한 거다라는 이런 거죠. 그 질문할 때 하자. 어, 그 끝. 제일 어려운 건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거는 어렵지는 않은데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예요. 재미있는 문제고 지금 우리에게 좀 흥미로운 문제인데 도시와 농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간의 대립, 이 대립이라고 하면서 이제 적대, 착취수탈 이런 거죠. 이런 것을 어떻게 표절할 것인가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간의 차이를 또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이 그 두 가지 문제가 스탈린이 제기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전제를 좀 봅시다. 도시와 농촌의 대립의 두 측면이 있는데 도시는 이제 주로 정신노동을 대표했죠. 전자분주의 시대예요, 주로. 그다음에는 이제 농촌은 육체노동을 대표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보면은 그 광주를 보면은 좀 잘 아시죠. 광주가 전형적인 소비 도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제 정치하면서 먹고 놀고 전라도 그 곡창지대잖아요. 이제 인민들이 싹가지게 일하고 이제 즐기는 거죠. 그래서 예촌이라고 그러잖아요. 문화와 예술이 발전하는 정신노동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전자분주 시대는 이제 도시와 농촌의 대립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이 주요했어요. 근데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오면 여기에 또 하나가 첨가되는 게 도시가 이제 공업도시가 생기네. 그죠? 공업도시와 농업의 농촌이 또 이렇게 대립하는. 근데 이 대립의 본질은 뭐냐면 서로 뭐 생긴 게 못생기고 잘생겨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수탈하는 경제적 착취와 수탈의 경전의 양면으로서 억압과 지배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 착취와 수탈이 이 양 진영의 그 대립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이 적대. 근데 이 적대는 어때요? 사회주의 사회에 싹 소멸되죠. 아니, 싹이 아니라 거의 소멸됐죠. 거의 소멸돼. 그래서 스탈린이 1950년에 우리 소련에서는 이런 적대적 대립, 착취와 수탈은 폐절되었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 도시 노동자와 그다음에 농촌의 꼴호주의 농민이 적대하거나 착취와 수탈하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공업에 있어서도 즉 정신노동을 하는 관리자와 육체노동을 하는 육체노동자가 적대적이 아니죠. 적대적이 아니야. 적대적이 아니라 이게 그 착취하고 수탈한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폐절됐다. 적대적 착취와 수탈은 폐지되었다. 이렇게. 그런데 스탈린이 이제 고민이 늙은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남아있다는 거야. 이 차이. 무슨 얘기냐면, 제 1차적 차이가 뭐냐면, 공업은 전인민족 소유잖아요. 그죠? 농업은 꼴로지적 소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연히 공업이 발전하죠. 그죠? 공업이 발전하고, 공업이 발전, 대도시에서 공업이 발전하면서 삶의 그 물질적인 부도 증진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문화적인 이런 혜택도 도시에 집중되고. 그리고 근데 이제 농촌은 저 이제 산간 오지 벽지 이런 거. 그리고 그게 이제 집단 농장으로서 고립돼 있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발전이 느릴 수밖에 없지. 물질적으로 발전이 느리고 당연히 정신적, 문화적으로도 발전이 느리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차이가 발생하냐. 그래가지고 단결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스탈린이 고민을 하는 거죠. 이 도시와 도시공업과 시골의 이 농업을 이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인민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단결을 저해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업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가 아직 차이가 해소가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스탈린이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냐. 이 공업에서 이 문제, 노동자들이 문화 기술 수준을 기술 일꾼의 수준에까지 제고시킴으로써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간의 본질적 차이를 폐절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일차적 의의를 가진다라는 거야. 그죠? 공업에서 정신노동, 육체노동 차이는.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 잘 한번 보세요. 문화 기술 수준을 기술 일꾼의 수준에까지 제고시킴으로써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차이를 없애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속으로 아이씨 내가 말이야 저기 자동차 공장 노동자인데 내가 저기 한 번은 조립하고 또 한 번은 저쪽에 도색하고 또 한 번은 또 다른 데서 또 일하고 그리고 쫓겨나가지고 저기서 다른 철강 공업에 가가지고 또 철강 노동자로 또 일하고 이렇게 기술 일꾼의 수준이 높아지면은 뭐 내가 무슨 뭐 정신노동 천업이 해서 되나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그러니까 스탈린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양한 일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기술 일꾼들이 많이 양성되면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거 참 너무하는구만. 농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와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다른 점은 뭐냐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지향하는 것은 이 내가 어떤 공장에서 노동을 하잖아요. 그 공장에서 노동을 하면은 그 공장에서 하나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다 하고 그 다양한 기능 중에서는 어때요? 지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공장 장도 될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걸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자까지 다 포함하는 기술 일꾼이라는 게.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들이 그 자동차의 과학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사실 아무도 모르겠죠. 철강 공장 노동자들이 그 철강이 가지고 있는 그 과학적인 내용을 대해서 모르겠죠. 탄소가 뭐 어떻게 되고 뭐 탄소의 결합이 어떻고 그냥 유체노동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회주의사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은 그 자동차가 사실은 뭔가 과학이 집성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은 그 과학 전체에 대해서까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과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제 그런 것을 다 하지. 그것이 바로 생산적 노동자들이 다 갖춰야 될 능력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노동자들이 문화 기술 수준을 기술 일꾼의 수준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각 공장의 노동자들이 그 공장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내용까지도 다 이해하고 그것을 또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산학 연관한다 그러죠. 산학이 공장과 연구소가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특수한 몇 명의 지적 노동자들만 그걸 하는 거지. 노동자들은 그냥 단수 노동만 하는 거지. 근데 사회주의 사회가 되면 절대 그렇게 안 되고 한 말단의 노동자가 결국에는 다 그런 지적인 그런 수준까지 다 도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공산주의적 인간이 창출되는 거지. 스탈린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지. 근데 이 문제를 잘 봐야 될 것이 우리 지식인들 보면은 내가 엄청 싫어하는 지식인들이 많은데 삐뚤어져 가지고 그냥 뭐 생전 듣도 보다 못한 막 어려운 얘기 막 하면서 지식 막 자랑하고 뽐내고 그 지식으로서 남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자기 분파를 만들고 아주 그 병든 지식인들이 많고 왜 그러냐면 생산적 노동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사변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그것이 그, 그 지배계급의 하나의 이데올로기거든. 그래서 운동권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이런 병든 지식인들이 양산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이제 그런 사람들 운동권에도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차이 중에서 비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비본질적인 차이. 그러니까 스탈린도 이제 하지만 모든 차이를 다 폐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탈린 얘기하기에 뭐 공업 내부에도 광산 노동이 있고 기계 제작 노동이 틀리고 아무리 농업과 공업이 발달해도 공업 노동과 농업 노동은 좀 다르죠, 그죠? 그런 차이는 비본질적 차이는 없앨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스탈린을 만났으면 본질적 차이와 비본질 차이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스탈린은 여기에 대해서 별 답이 없어. 그냥 내 생각해봤지. 본질적 차이와 비본질적 차이의 구별은 뭘까?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본질적 차이는 개성이야. 개성. 그래서 이것은 공산주의 사회 때까지 존재하는 거야. 공산주의 사회 때까지 존재하고 이것은 개성이고 인간이 있는 이상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공산주의 사회로의 전진을 방해하는 차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농업 노동자와 공업 노동자가 농공 간의 이렇게 생활 수준의 차이나 문화 수준의 차이가 나니까 어때요? 분리되죠. 이거는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차이. 그다음에 차별, 차별을 초래하는 차이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차별, 분열 이런 것을 유발시키는 이런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로 이것은 사회주의 사회에 존재해요. 이것이 아차 잘못하면은 이제 적대적 차이로 발전하고 자본주의로 복구되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차이다. 비본질적 차이, 그러니까 그래서 본질적 차이는 사회주의 사회에 존재하고 본질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것이 과제죠. 그래서 그 대도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한데 대도시 소멸의 문제를 한번 봅시다. 대도시 소멸. 이제 대도시 소멸은 이제 이 스탈린이 대도시는 소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도시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스탈린이 얘기하는 거예요. 엥겔스는 반투링론에서 대도시는 소멸할 것이다 주장했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대도시는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엥겔스 매니아잖아요, 그죠? 그래서 엥겔스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스탈린이 엥겔스를 보라고 했어. 내가 한번 봤지. 그래서 엥겔스가 대도시 소멸을 전망해. 반드링론에 보면데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이 상당히 엥겔스의 글이 대부분 다 그렇듯이 아주 수려하고 감동적인 이런 글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오늘의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야. 이것저것 다 담아서 그래서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자연 성장적인 생산 발전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여기에 속한다. 에서는 생산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수단들이 생산자들을 지배한다. 자본이 노동자들을 지배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본은 뭐로 이루어졌어요? 생산수단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즉 생산수단이 노동자를 지배하는 거야. 근데 생산수단은 누가 만들었어? 자본가 만들었나? 노동자들이 노동에서 만들었지.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생산수단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야. 자본주의 사회. 그러한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생산의 모든 새로운 지렛대가 생산자들을 생산수단에 예속시키는 새로운 수단으로 전도된다. 이는 무엇보다 대공업이 도입되기 전까지 가장 강력한 생산의 지렛대였던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렇다. 분업. 최초의 거대한 분업이었던 도시와 농촌의 분리와 동시에 농촌 인구들은 수천 년 동안 우매한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선고받았고 도시인들은 각자의 개별 수공업에 예속되도록 선고받았어.
도시와 농촌의 분리는 농촌 인구들의 정신적 발전과 도시인들의 육체적 발전의 기초를 절멸시켰다. 그래서 음, 전체 생산 수단의 주인이 되어 그 생산 수단을 사회적으로 계획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사회주의 사회가 도래함으로써 사회는 자기 자신의 생산 수단에 대한 인간의 이제까지 예속을 절멸시킨다. 다음과 같은 생산 조직이 나타나야 한다. 한편으로는 아무도 인간 생존의 자연적 조건인 생산적 노동에서 자신의 몫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는 생산 조직.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적 노동이 각자에게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능력을 모든 방면에서 도야하고 발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을 예속하는 수단이 되는 대신에 인간을 해방하는 수단이 되는, 그리하여 생산적 노동이 하나의 부담에서 즐거움이 되는 그러한 생산 조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적 노동이라는 것이 바로 자신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모든 방면에서 보유하고 발휘할 기회인 거예요. 그렇게 생산 노동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계급사회에서는 이게 분리되어 버렸죠. 생산 육체 노동하는 사람은 육체 노동만 하게 한 거예요. 그죠? 그 육체 노동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적인 능력은 소수가 다 뺏어가 버린 거죠. 근데 그 노동자들이 그 생산 수단을 전취함으로써 단지 생산 수단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산 수단이 가지고 있는 그 과학적 내용까지, 지적인 내용까지도 다 생산자 노동자들이 다 다시 자기 것으로 해야지,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생산력들이 하나의 단일한 거대한 계획에 따라 조화롭게 맞물려 움직여가도록 만드는 사회만이 공업 자체가 발전하고 그 밖의 생산 요소들이 유지되고 발전되기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공업을 전국에 분산시킬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도농복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와 농촌을 융합함에 의해서만 오늘날의 공기, 물, 토양의 오염이 제거되며 오직 이러한 융합에 의해서만 오늘날의 도시에서 쇠약해진 대중들의 건강 상태가 변화되어 그들의 분뇨가 질병을 낳는 대신에 식물을 키우는 비료로 사용될 수 있다. 자연도 복원되고 그 자연의 일부분인 인간도 복원된다. 건강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의 분리 지향은 대공업이 전국에 걸쳐 고르게 분배되는 것이 그 조건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결코 유토피아, 즉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문명은 우리에게 대도시라는 유산을 남겨놓았으며 이 유산을 제거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 것이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장구한 과정이 필요하더라도 이 유산은 제거되어야 하면 또한 제거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앵겔스 이게 사실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스탈린 사후에 소련이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문영찬 동지가 이제 해놓은 거에 보면은 사회주의 연구를 좀 해놓으셨는데 여기서 보면은 소련 말기에 보면은 농공복합체가 많이 발전한다 그래요. 농공복합체 그래가지고 농촌의 꼴로즈가 이제 일단 이제 자기 농업 생산물이 나오잖아요. 농업 생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주변에다가 만들고 그리고 농촌에서 필요한 농업 자재들이 있죠. 공업 제품이 있죠. 그 공업 제품을 자체적으로 이제 공장을 지어서 생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의 꼬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이제 대도시 소멸이 시작되고 있는 거야. 소련 사회가 아무리 즐거움을 겪었지만 그래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망을 이제 희미하게나마 보여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결론은 좀 뒤에다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간단한 몇 가지 쟁점들을 알아봅시다. 생산력과 생산관계 문제 많이 다루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스탈린 책에서도 여기 대해서 이제 많이 논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탈린이 뭐라 그러냐면 스탈린 얘기예요. 막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생산에 있어서 사람들은 비단 자연에 대해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도 작용한다. 사람들은 공동 활동을 위하여 또 자기 활동을 상호 교환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태로
결합하지 않고 생산할 수 없다. 생산하기 위해 사람들은 일정한 연계와 관계를 맺는 것이며 또한 오직 이와 같은 사회적 연계와 관계를 통해서만 이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존재하며 생산이 수행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따라서 사회적 생산은 이제 스탈린이 결론 내린 거야. 두 측면이 있다는 거야.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계가 생산력이에요. 예? 그리고 이 생산 과정에서 인간 상호 간의 관계가 생산 관계입니다. 그죠? 인간은 혼자 생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회적 생산이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넷이서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관계는 생산 관계라고 보는 거고, 우리 넷이서 분업을 해서 땅을 판다라고 할 때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는 이게 생산력이 나오는 거죠. 여기 중요한 문제가 도출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도 이제 많이 경험해야 하는 것 같이 대공업과 대도시는 어때요? 자연을 파괴하죠. 심각하죠. 공기오염, 토양오염, 물오염, 뭐 기타 등등, 그죠? 엄청나게 파괴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때요? 인간의 건강도 해치죠. 뭐 정신병도 걸리고, 막 비만, 뭐, 그죠? 자연도 해치고 인간도 해치죠. 이게 뭐예요? 생산력이 두 요소잖아요. 좀 방금 얘기했죠? 생산력이 두 요소는 인간과 어때요? 자연이라고 그랬죠? 이 두 요소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대공업이 어느 대공업을 갖다가 집중해서 거대한 공업 도시를 키우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이게 한계로 달합니다. 그 대도시가 파괴되는 거야. 다 오염. 그러니까 분산시킬 수, 그 공업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분산시켜야 돼요. 반드시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장이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 시장 때문에 판매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전이 어렵다고. 근데 사회주의는 그렇지 않죠. 시장이 필요 없잖아. 그냥 분배하는 거니까. 그래서 분배를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제가 다시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제 꼴루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꼴루지에 대해서는 스탈린이 이 꼴루지에 대해서 고민이 늙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 꼴루지를 갖다가 이 집단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만들어 버릴 것인가. 이 고민을 많이 이 고민적으로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아, 그냥 국유화해 버립시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스탈린이 근데 그 국유화라는 것도 사실은 일시적인 거다. 국가도 언젠가 소멸하게 되고 결국에는 전 인민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이런 진정한 사회화가 진행되지. 그래서 그런 그 인간들의 자치 조직, 그러니까 이 생산을 관리하는 이러한 조직이 생겨나야 거기서 맡아야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유화는 그것은 절대 지금 상황에서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스탈린이 이거 맨 저거면 하는데 답은 못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답을 내봤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꼬르즈를 전 인민적 소유로 발전시키는 과제, 우리 스탈린 노지가 고민하던 문제가 내가 풀어본 거지. 일단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산력이 일단 고도로 발전해야 돼. 아까 얘기했듯이 어때요? 발전해가지고 그것을 분산시켜야 돼요. 뭐 처음부터 어떻게 분산해? 일단 집중해서 발전시켜서 분산해야지. 그래서 이것을 농공을 그래서 결합시키는 거야. 그죠? 그러면 농공을 결합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농업과 공업이 결합되면 그 속에서 인민들이 공업과 농업도 사실은 하나고 우리는 하나구나라는 근로인민들의 단일의식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 국민의 농공의 그 생산, 농업과 공업의 생산성이 물질적으로 결합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의식도 결합하면서 하나의 근로인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전인민적 소유가 되고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뭐냐면 일단 생산력, 즉 공업과 농업 그리고 교통통신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발달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 그러니까 뭐냐
분산하기 위해서는 분산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탈린이 자꾸 그 대도시를 강조했던 것은 지금 분산시키려면 분산할 게 없어. 스탈린이 보기에. 지금 집중해서 공업을 키워야 돼. 그렇지. 공업 키우려면 일단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그냥 효율이 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공업이 대도시가 어느 정도 발전하면은 한계 도시가 뭐가 있어요? 아까 앵겔스가 얘기했던 도시가 다 오염에 찌들어. 그래가지고 자연도 파괴되고 인간도 건강을 잃어와요. 그래서 공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때? 이제는 분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까지를 스탈린은 못 본 거지. 그래서 시대적 한계가 있는 거지, 스탈린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대도시에 집중해서 공업을 최대한 키워야 된다는 것이 스탈린의 과제였던 거죠. 그다음에는 이제 물론 자유주의 사회는 당연한 건데 노동자 계급이 그 생산력을 장악해야 돼.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력이 그대로 발전, 이게 분산이 잘 안 돼. 왜? 자본가가 사적 소유하면서 자기 의지에 따라 하거든. 합리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시장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 계급이 이것을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이 생산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지금 도시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고 이 건강도 파괴되고 있구나. 그래서 지속적인 정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분산시켜야 되고 있구나. 이런 사회적 합의가 딱 도출되면 분산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교통통신이 특히 중요해. 우리가 분산이 된다는 것은 고립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분산시켜서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킨다는, 결합해야 된다. 그런데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으면 분산하게 되면 고립돼 버려. 다 사그라들어 버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소련 같은 경우는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만약에 분산시켰다면 큰일 나겠죠. 그죠?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산시켰다가는 큰일 나겠지. 고립돼 버리겠죠. 스탈린이 그걸 많이 걱정했기 때문에 생각을 엄두를 못 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교통통신이 막 발달하고 이제 딱 분산시킬 수 있죠. 그 분산된다는 것은 농업을 분산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공업을 분산시킨다는 거죠. 공업을 분산시키면 어디를 분산시키겠어요? 꼴로주나 이런 데를 이제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면화 생산지 꼴로주가 집단되는 곳에는 이제 면공업을 다 그쪽으로 이전시키는 거지. 이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전시키면서 자, 합리적으로 쫙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첫째 아들은 꼬로지에서 일하고 둘째 아들은 그 옆에 있는 공장에서 일해. 그리고 이 공장 노동자가 저쪽으로 또 꼴로지 농업 노동도 해.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농업 노동과 공업 노동이 그 다른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 생기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그 소련 그 광활한 모스크바하고 수억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시베리아 농부하고 유대감이 생기겠어요? 절대 안 생기지. 그 공업 노동자, 꼴로즈 노동자가 안 생기. 근데 이제는 어때? 그냥 바짝 붙어서 같이 맨날 일하면은 우리 인민은 하나구나. 그리고 모든 생산이 다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죠. 소련 전체가.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교통통신이 발달하니까 통신형 발달. 그러니까 우리 근로인민이 하나구나. 즉 생산수단이 다 결합돼서 하나로 조밀하게 짜여짐으로써 인간도 짜여지죠.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다른 게 아니고 모스크바, 레닌그라드가 다른 게 아니고 다 같은 우리가 인민이 하나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민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생산수단도 전인민족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산주의로 쉽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건전기 학설입니다. 살짝 발전시킨 거지 내가. 조금 진짜 시킨 거지. 결론 다 끝났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스탈린이 제발 이거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게 있어. 근데 필수파 이거 다 한 거야. 그래서 소련의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죠. 특히 농업위기. 농업이 그냥 생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원래는 그 농작물 수입하던 나라가 농작물을 막 엄청나게 수입하면서 경제가 엄청나게 봤죠. 소련 경제가. 소련 후기가 하면은. 이게 스탈린이 하지 말라는 것만 다 골라서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콜호즈를 갖다가 콜호즈한테 그 농업 그 기계를 팔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스탈린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거 팔면 큰일 난다고. 농업 망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소련의 농업이 발전한 이유는 그 기계화를 발전시켰기 때문인데, 기계화라고 하는 것은 그 기계는 계속 수리해야 되고, 또 기계는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하죠. 그죠? 기계가. 그렇죠. 우리 자동차는 뭐 몇 년, 1년이 멀다 하고 새 자동차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새로운 것, 그 기계가 발전. 그러면은 그 발전하는 것을 맞춰서 계속 발전해야 되는데, 그 꾸러지가 그 거대한 투자를 어떻게 하냐. 국가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걸 하루 넘겼다가는 그게 관리도 안 되고, 더구나 이제 그게 기술적 효용이 떨어져 가지고 바꿀 새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기계화가 파탄 난다. 그렇죠? 그렇게 됐지 뭐. 그다음에는 콜로즈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은 소유자가 된다는 거야. 소유자, 안 그래도 집단 농장을 갖다가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전 인민적 단결이 어려운 판에, 이, 생산 도구까지 소유하게 되면은 그 소유자의 성격이 더 강해진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이것이 상품으로 된다는 거야. 그, 그 거대한 트랙터, 콤바인, 트럭, 뭐 이런 농업용 기계 이런 것이 이게 생산물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만약에 상품을 되면은 상품화폐가 엄청나게 발전한다. 상품화폐가 발전한다는 것은 공산주의로부터 멀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회주의가 전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쪽으로 후퇴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절대 하지 말라는데 풀쇼프가 다 있지. 하지 말라는. 농업이 지금 그래서 농업이 거의 파탄 났죠. 그런 농업.